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즘 부동산 경기 죽었다, 거래가 뚝 끊겼다, 뉴스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집값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하면서 느긋하게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속고 계십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초토화의 현장이 될 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폭락한다는 유치한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사고 전세를 살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말 그대로 돈맥경화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야심차게 내놓았던 10.15 대책, 11월, 12월 거래량 데이터만 뜯어봐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실패했고 시장은 비웃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10분,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경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합시다. 뉴스를 보면 연일 거래 절벽이다, 부동산 빙하기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이죠. 하지만 경제 어린이 여러분,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진짜 체온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 10월 15일 대책 발표 직후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불과 5일 동안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무려 8,417건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 같나요?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래 절벽 기사를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이제 진짜 끝물이구나. 다들 관망하는구나.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11월 거래량 집계 결과 이미 3,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린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에이, 3,000건이 뭐 대수라고요. 예전엔 10,000건도 넘었다면서요. 천만에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 위기를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비상계엄 사태 때 거래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0건이었습니다. 정말 나라 망할 것 같았던 그 시절에도 2,000건은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처럼 특례 보금자리론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대던 그야말로 미친 장이 아닌 이상 평범한 하락장에서 3,000건대라는 숫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집을 사고 있다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10월 15일 야심차게 내놓은 대출 규제 폭탄, 소위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던 그 강력한 규제의 약발이 단 한 달도 못 갔다는 겁니다. 보통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 시장은 최소 6개월, 못해도 3개월은 숨을 죽입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11월 한 달, 아니 딱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대출 안 나오나 하고 멈칫하더니 12월이 되자마자 다시 3,000건을 찍어버립니다. 아직 12월 집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1월 말이 되어 11월, 12월 최종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규제한다며, 은행문 닫는다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집을 사들이는 거야? 이 현상의 진짜 공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기꾼들이 갭투자로 집을 샀다면 지금 이 3,000건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수요자입니다. 진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 대출 규제 따위는 상관없는 진짜들만 남아서 알짜 매물을 줍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의 말 들어보셨나요? 손님은 줄었죠. 구경꾼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계약할 사람은 조용히 와서 도장 찍고 갑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살 사람만 남아서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만 시장에서 쫓아내고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하지만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약발이 안 먹히면 더 센 약을 쓰겠죠. 그런데 그 약이 하필이면 집 없는 여러분, 무주택자의 목을 조르는 독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2026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공포 시나리오, 가계부채와 전세대출 DSR의 실체를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 내일 은행으로 달려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아니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10월에 대출문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잖아요. 은행 창구에선 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를 앵무새처럼 반복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계부채, 즉 우리 국민들이 진 빚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겠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밥을 굶는데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계부채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곡할 노릇일까요?
범인은 바로 경제교과서 1장에 나오는 풍선 효과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이라는 풍선의 한쪽을 꽉 누르니까 그 압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반대쪽, 그러니까 이금융권이나 정책대출 쪽으로 빵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면서 뒤로는 디딤돌이니 신생아니 하는 정책대출을 열어뒀습니다. 앞문은 잠갔는데 뒷문은 활짝 열어둔 셈이죠. 결국 10.15 대책은 겉으로만 엄격한 척했던 순살 규제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자, 약이 바짝 오른 정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라? 이것들이 아직도 빚을 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눈을 부라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때릴 곳이 없어요. 다주택자는 이미 취득세 12%라는 철퇴를 맞고 기절해 있고 1주택자도 웬만큼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성역을 건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 바로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경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집주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집 없는 여러분, 무주택자에게 날아오는 핵폭탄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 하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서 쏙 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전세금의 80%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추가 대책의 핵심이 뭐냐? 너 무주택자인데 전세금 비싼 데 살아? 그럼 너도 부자네? 너도 DSR 규제 받아라. 이거입니다. 여기서 황당한 포인트 하나.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고가 전세의 기준이 얼마일까요? 뉴스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7억 원 혹은 10억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7억 전세면 부자 맞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내 웬만한 신축 아파트 9평, 34평, 전세 7억 안 넘는 곳 찾기가 더 힘듭니다. 강남, 마용성 10억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감히 서울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아? 분수에 맞게 빌라로 가거나 월세 살아?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를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라도 연봉이 낮으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내가 모은 돈 3억에 대출 4억 보태서 7억 전세 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손님 연봉으로는 2억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통보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세 수요가 억눌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전세나 월세가 폭등하는 풍선 효과가 또 터질 겁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은 어차피 대출 안 나오면 전세 안 놓고 월세 놓지 뭐 하면서 월세 가격을 올릴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규제의 칼날은 돌고 돌아 가장 약한 고리인 애매한 소득의 무주택자 여러분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전장.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빚을 내서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녁 따뜻한 내 집, 전세를 꿈꾸던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2026년에는 이 상황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단순히 전세 못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는 다가오는 공급 절벽과 입주 대란의 콜라보레이션. 다음 챕터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력을 보시죠. 오늘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제가 1년 전, 아니 2년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약속의 시간, 아니 심판의 시간이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창을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 집주인이 월세 100만 원을 더 올려달란다. 이사갈 집이 없어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간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겪고 있거나 적어도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점심시간마다 한숨 쉬며 토로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2025년에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집값 폭락한다. 인구 줄어드는데 누가 집을 사냐. 금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달콤한 거짓말들이었죠. 그 말만 믿고 현금을 쥐고 기다렸던 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초토화되었는지 그 현장을 낱낱이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뼈 때리는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작년, 그러니까 2025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 강동구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서 수도권 곳곳에 입주 물량이 꽤 쏟아졌습니다. 그때 전세가 잠깐 주춤했었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이제 전세가 안정되는구나. 집값도 잡히겠네? 하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축제다. 2025년의 풍요는 2026년의 기근을 가리기 위한 착시 현상일 뿐이다. 지금 2026년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세요. 이건 감소가 아닙니다. 소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반토막? 아니요, 지역에 따라서는 1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어떤 구는 아예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0세대인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결혼해서 신혼집 구하려는 신혼부부, 아이 합교 때문에 이사 가려는 학부모님들, 전세 만기되어서 나와야 하는 세입자들, 이 수많은 수요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물을 담을 그릇이 없는데 물만 계속 붓고 있는 꼴이죠. 현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손님, 죄송해요. 물건 없어요. 대기자만 15명이에요. 집주인이 방금 5천만 원 더 올리셨네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뒤에 분 바로 계약금 넣는데요. 이게 2026년 1월의 대한민국 풍경입니다. 물건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주인들은 압니다.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면 더 비싼 값에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 있다는 걸요. 소위 배짱 장사가 가능한 완벽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태가 이미 3년 전부터 예견된 인재라는 점입니다. 2022년, 2023년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레고랜드 사태, PF 대란, 원자재 가격 폭등,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건설사들도 이 공사비로는 도저히 못 짓는다며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저를 찍었죠. 아파트는 빵집에서 빵 구워내듯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빵 파고 올리는데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즉 3년 전에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2026년인 지금 거둘 곡식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그때 무얼 했습니까? 공급 충분하다, 사전 청약으로 해결하겠다며 희망 고문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공급 절벽입니다. 여기 2026년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박 대리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박 대리님은 2년 전 전세 갱신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살 돈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유튜브 영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진짜 그때 무리해서라도 샀어야 했는데 지금 박 대리님은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살던 전셋집 주인은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지, 주변 아파트 전세는 2년 전보다 2억 3억이 올라있지, 그렇다고 매매를 하자니 호가는 이미 천장을 뚫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뭐라던가요? 고객님, 지난달 발표된 추가 대책 때문에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셨습니다. DSR 적용 대상이라서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집은 없고 가격은 올랐고 돈줄은 막혔습니다. 결국 박 대리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엄청난 주거비를 감당하며 월세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경기도 외곽, 인천 아니면 더 먼 곳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되는 것. 이것이 2026년 정부가 말한 주거 안정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시장을 보세요. 금리가 낮은가요? 아니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집값과 전세가는 미쳐나질까요? 바로 희소성, 스케어시티 때문입니다. 금리고 나발이고 당장 오늘 밤 내 가족이 누워 잘 곳이 없는데 그깟 이자가 문제겠습니까? 필수제인 주택, 그중에서도 양질의 아파트가 희소해지면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시장에는 신축 프리미엄을 넘어 신축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조차 신축이 없으니 이거라도 잡자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구축 아파트 가격마저 덩달아 키맞추기를 하며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두가 죽겠다, 망했다 아우성치는 이 2026년의 지옥도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 폭락 온다며 공포에 떨던 2024년 말 2025년 초에 과감하게 등기를 쳤던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뉴스가 떠드는 현재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를 봤던 거죠. 아,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없구나. 그럼 무조건 오른다.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라는 신호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세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거나 월세 세팅을 해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내며 피눈물 흘릴 때 그 돈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자산을 더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정보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공포에 휩쓸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 상황 파악이 되셨나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공급은 없고 대출은 막혔고 월세화는 가속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늦어버린 지금 우리 같은 경린이들에게 남은 생존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손 놓고 쫓겨날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틈새 시장이라도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절망적인 2026년 시장에서도 부자들이 은밀하게 주워 담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출을 옥죄면서도 어떤 곳은 풀어주고 있는지 그 음모론적 흑막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의 참혹한 현실, 공급 절벽과 전세 대란을 목격했습니다. 화가 나시죠? 답답하시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말 정부가 무능해서 이 사태를 방치한 걸까? 정말 몰라서 공급을 안 하고 대출을 막은 걸까? 저는 감히 단언컨대 아니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들은 사실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스에서는 절대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2가지를 폭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비밀, 국가는 전세 제도를 싫어한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안 내서 좋고, 집주인은 무이자 대출 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 같아 보이죠. 하지만 국가, 그리고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 전세는 눈의 가시입니다. 왜냐고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사금융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인끼리 수억 원의 돈을 주고받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전세 보증금이 뭐의 종잣돈이 됩니까? 바로 갭 투자입니다. 전세가 살아있는 한 투기 수요를 완벽하게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은 명확합니다. 전세를 말려 죽이고 서구 선진국처럼 월세 시대로 간다. 지난 2024년, 2025년에 나왔던 그 수많은 전세 대출 규제,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그리고 이번 DSR 적용까지 이 모든 정책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세의 소멸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깡통 전세 위험하니까 규제하는 거야. 너희들 보호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 맞습니다.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호의 결과가 뭡니까?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2026년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요?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그 자리를 고액 월세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근로소득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집주인의 주머니로 은행의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을 모을 기회인 목돈, 전세금을 만들 사다리가 걷어차이고 있는 겁니다. 2번째 비밀, 기업형 임대주택의 습격입니다. 자, 개인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걸 정부가 싫어한다고 했죠. 세금 때리고 대출 막아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 즉 세입자들이 살 집은 누가 공급할까요? 정답은 기업입니다. 정부는 이제 개인이 집 사서 새 놓는 시대는 끝내고 기업이 대규모로 아파트를 사서 브랜드 월세집을 운영하는 시대를 열고 싶어 합니다. 이를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라고 부르죠. 생각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먹거리입니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월세, 그리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시세 차이까지. 게다가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줍니다. 개인들은 투기꾼이니까 안 되지만 기업 너희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거니까 세금 깎아줄게. 이게 2026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의 진짜 모습입니다. 경린이 여러분은 이제 집주인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 매달 앱으로 대기업 계좌의 월세를 이체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는 좋겠죠. 헬스장도 있고 조식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은 평생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설계된 가난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미리 간파한 진짜 부자들은 2026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화폐를 버리고 실물을 취했습니다. 부자들은 압니다. 앞으로 월세 시대가 온다. 그럼 월세를 내는 사람이 될 게 아니야. 월세를 받는 시스템을 가져야겠구나. 경민이들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하고 걱정하며 현금을 쥐고 있을 때 부자들은 그 현금이 쓰레기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원자재 폭등, 화폐 가치 하락, 이 모든 건 결국 실물 자산,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24년, 2025년 그 공포장 속에서도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재개발 빌라, 상가주택을 쓸어 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는 필수제니까요. 밥은 굶어도 잠은 자야 하니까요. 정부가 전세를 없애고 월세 시대를 열어준다면 그 월세를 받을 권리증, 등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지금 2026년 1월 부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웃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방어를 완벽하게 해냈고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내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경제적 자유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자산의 이분법이 완성된 사회입니다. 내 집 자산이 있는 자 vs 내 집이 없는 자, 인플레이션에 올라탄 자 vs 인플레이션에 짓밟힌 자. 중간은 없습니다.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자산을 가진 자에게 더 큰 부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더 큰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냉혹한 자본주의의 민낯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세요. 전세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울어봤자 버스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뀐 게임의 룰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이 월세를 걷어가는 세상이라면 나도 작게나마 그 기업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내 명의의 작은 월세 파이프라인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도 아직 닫히지 않은 마지막 기회의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 그리고 당장 내일 여러분이 은행과 부동산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마지막 챕터 결말 생존 지침서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 액션 플랜을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보고 영상 끄시면 당신은 내일도 모레도 집주인에게 월세 송금하려 한숨만 쉬게 될 겁니다. 끝까지 오세요.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의 표정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2026년의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좌절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반복되고 위기 속에는 반드시 쥐구멍, 아니 호랑이 굴이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그냥 힘내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생존 미션 3가지를 딱 정해드립니다. 메모장 켜세요. 지금 서울 핵심지 신축, 비싸서 못 삽니다.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부자들은 이미 다 먹고 떠난 잔치상 기웃거리지 말고 아직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못난이 진주를 찾으세요. 재개발 구역 지정 직전의 썩은 빌라, 아직 교통호재가 반영 안 된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 혹은 리모델링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1기 신도시의 소형 평수. 지금 2026년 입주 가뭄의 여파가 핵심지에서 주변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가 닿기 직전인 곳, 아직은 내 돈으로 비벼볼 수 있는 그곳을 찾아내서 깃발을 꽂으셔야 합니다. 화려한 새 아파트가 아니라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권리를 선점하십시오. 정부가 대출 막았다고 욕만 하고 계신가요? 은행은 준비된 자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지금 당장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이런 자잘한 나쁜 빚부터 싹 정리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DSR 한도를 갉아먹는 지방입니다. 이걸 청산해서 대출 한도를 단 1,000만 원이라도 늘려놓으세요. 기회가 왔을 때 총알, 대출이 없어서 방아쇠를 못 당기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 어플 켜서 내 신용점수 확인하고 대출 구조조정 들어가십시오. 당장 집 살 돈이 1도 없다면요? 그렇다고 평생 월세만 내고 살 겁니까? 내가 사는 집은 월세를 살더라도 내 자본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월세를 받는 자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배당주, 리츠,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조각 투자라도 시작하십시오. 나는 자본가다라는 마인드셋의 변화가 없으면 2027년, 2028년이 와도 여러분은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월세가 100만 원 나간다면 다른 곳에서 10만 원이라도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그게 해칭의 시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 분명 힘든 해입니다. 공급은 없고 가격은 비싸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공부하고 준비해서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 뻔뻔한 경제학이 여러분의 그 외로운 싸움에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딱 1%만 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